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고요. 111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경기하고는 다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오전 반부들도 3월하고 4월까지 수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5월 달이 되면 남아서 공부해야 돼요. 남아서. 이때 실력 배양이 안 되면 7월이라고요. 7월 달 들어가게 되면 2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1차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하겠다 또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5월하고 6월 사이에 1차가 궤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그 이전에 이론을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올해는 하여간 전반적으로 학원들마다 보면은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예요. 공부를. 뭘 믿고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뭘 믿고. 이거 지나면 금방이에요, 이거. 그죠? 7월이에요, 금방. 그러면 좀 몇 달 있으면 시험장 가야 돼요. 그럼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특히 김총각. 너 아침마다 아버님이랑 같이 나오지. 그치? 그것 때문에 늦고 있는 거지. 야, 그냥 일찍 움직여갖고 그냥 대중교통 타고 일찍 오면 빨리 올 거 아니야? 그 차를 얻어 타갖고 오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 합격을 할 거 아니겠어? 자, 거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면요.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경기는요. 지역 경기자 무슨 경기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경기인 거예요. 그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성이 있고 개별성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이자 개별 경기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더라. 충남에서 대전만 경기가 조금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을 때 또 주거용도 안에 들어가면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 나눌 수 있죠. 재건축 경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건 괜찮은데 주거용 경기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로 가면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요. 뭐가 길다라고 그래요? 주기가 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내용이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경기 변동보다 뭐가 길다? 주기가 길다. 상품의 수명이 더 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파동이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는 부문시장별로 변동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놨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대체로 일치하는데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역순환적인 관계를 나타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반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요. 부동산 경기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경기는 후순환적인 양상을 띠어요. 그러니까 후순환적이라는 것은 뒤쳐져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뒤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줘요. 그럼 이게 뒤쳐져서 움직이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건축 경기니까.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건축 물량을 우리가 바로 지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후순환인데 부동산 경기도 부문별 경기가 있어요. 부문으로 봤을 때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죠. 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동시순환을 해요. 거의 같은 수준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로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이면은 대부분의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이런 수익성 부동산 등의 투자 운영이 먼저 이루어져요. 같이 움직이는데 상대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있죠. 얘는 역순환적인 양상을 떼요. 일반 경기하고 움직임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금의 어떤 유용성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요. 이쪽으로 투자가 집중이 돼요. 그러면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상승하겠어요? 금리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무궁무진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부분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발생했을 때는 투자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상대적으로 위축이 된다고 봐야죠. 근데 일반 경기가 안 좋으면은 얘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럼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서는 투자를 안 해요.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자니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확실한 담보를 갖고 있는 가계대출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게 역순환이라는 거. 시험에서 나온 거는 이게 나온 거예요. 주거용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동그라미 6번에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매기간 나오는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다 틀려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순환 국면이 뚜렷하게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항상 일정한 이 기울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그때마다 움직임이 다 불규칙하고 불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의 후퇴는 짧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회복은 느리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 회복이 더디고요. 후퇴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경기가 과열됐다 싶으면은 누가 개입을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급속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질 수가 있죠. 수도권에는 어느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요. 거기 뭐 재건축 이런 조짐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갭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호가가 2억 이하로 떨어졌어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출 규제가 워낙 까다로우니까. 거기다 투자하려고 그러면 융자를 받아야 뭐 투자를 하든가 할 텐데 융자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있죠. 거기는 별표 하나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제목에 기초해서 회복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상향시장이 있고 후퇴시장이 있고 하향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만 별도로 있는 게 안정시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상향이라는 건요,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이 되고요. 하향이라는 거는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은 기본적인 거는 요 제목에서 알려줘요. 제목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겠죠. 늘어나게 되면 가격도 조금씩 오르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고 공가나 공실은 줄어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거는 뭐로 파악할 수 있어요? 제목으로. 그럼 출제자들은 제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답으로 유도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접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기억하실 게 우리 교재에 보면은 하향이 먼저 남아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가면 회복시장이라고 있죠. 예, 회복시장에 가게 되면은 리을이 있죠. 리을하고 미음이 있죠. 예, 그거 두 개 체킹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부동산 전문 활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유통 활동을 얘기하기도 해요. 중개업자들도 이 부동산 유통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 인테리어 업자 아니면 이삿짐 센터 있죠. 다 이제 유통 과정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문 활동에서는 초기는 누구를 중시하다가 매수자를 중시하다가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요, 매도자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를 중시해요. 그럼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냐면 아까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경기의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할 때 가장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 것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경기가 회복되는 타임, 경기가 뭐 할 때? 후퇴할 때. 그렇죠? 매년 한 2월 달 정도가 되면요,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학 수능이 불수능이었으면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군이 좋은 쪽으로 주거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 지역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반짝 늘어나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경기가 회복돼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의 변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새로운 거래의 기준 또는 뭐가 되냐면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평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들어봤죠? 네. 제목이 뭐예요? 즉 얘하고 비교해서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거래사례 비교법의 간단한 논리는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에요. 옆집이 5억에 팔렸으면 우리 집도 5억은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걔가 팔린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죠. 회복시장 전 단계는 무슨 시장이에요? 여기가 하향시장이라고요. 그럼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잖아요. 그러면 이때 거래가 됐으면 지금보다는 어떻게 돼요? 싸게 거래됐으니까. 이 사례를 수집하면 가격을 높여서 비교를 해줘야겠죠. 근데 회복 타이밍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현재 거래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두 가지로 나눠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 또는 뭐가 된다? 하한선. 그러면 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상향시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여기는 여기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중시가 될 때는 어떨 때냐면요. 중개업소를 가보게 되면 중개업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을 사겠다는 매수자들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문의 전화도 빗발치고 심지어는 계약금까지 맡기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래가 성사가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향시장에서는 이쪽 정도 한 상향시장 정도 돼요. 그러면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 시세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지는 않아요. 근데 매수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매도자는 거래 성립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앞당기려 할 때가 이때예요. 그게 무슨 시장? 상향시장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한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향시장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가 지금 상이죠. 상이면 이게 하로 들어와야 돼요. 얘가 상향인데 이게 상승, 이게 상한가가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후퇴를 하게 되면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초기는 누구를 중시하냐면 매도자를 중시를 해요. 그러다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누구를 중시한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매수자를 중시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후퇴시장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나와 있던 매물이 빠지질 않아요. 근데 매수세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문의도 줄어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근데 그게 경기가 후퇴기로 접어들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도 한동안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도요. 새로운 거래했을 때 기준 또는 뭐가 된다. 상한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하게 될 때가 무슨 시장이에요? 하향시장이에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누구 중시하겠어요? 이때가 되면 중개업소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문의 전화도 없고 그냥 매물만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매물 내놓은 사람하고 중개업자가 조율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낮춰볼까요? 뭐 이런 것도 있죠. 걔도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질 때.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다 뭐가 되겠어요? 상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하향시장이죠. 그럼 여기는 뭐로 들어와야 돼요? 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반대편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집어넣고 틀리게 유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안정시장이라는 건요. 이건 별도의 무슨 시장이에요? 지역시장인 거예요. 만약에 이 도시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더라도요. 주공 아파트 같이 이게 소형 평형 아파트 있죠. 이 단지를 중심으로는 거래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평형 주택에 대해서는 실수요층이 제일 두터워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결혼한 사람이 있고 1인 가구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거래가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면 어디에서도 안정시장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가 화한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투기 가격 수준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도 한 1, 2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있죠. 여기는 새로운 거래에 신뢰할 수 있는 무슨 가격이다. 기준 가격이에요. 단지 시세가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죠. 여기는 둘 다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 매수자도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중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13페이지 하단에 가면 예제 나와 있죠. 예, 예제 보시면은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하향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가 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하향이면은 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상향 국면은 매도자가 중시가 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뭐가 된다?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거기 이제 5번 지문에 가면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가 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된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 있죠.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어떻게 돼요? 가격이 좀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외우지 않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에 가면 거미집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거미집 모형에 보면 그 수요 공급 모형이 시차를 도입하지 않는 비교 정학적인 이론임에 비해서 거미집 모형은 시차를 도입을 해서 시장 균형의 안정성을 동태적으로 검토하는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요와 공급 간에 뭐가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의 설명에 유용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보시면은 돼지 옥수수 가격 파동 이런 것도 있죠. 돼지나 옥수수나 공통점이 뭐예요? 얘들이 생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여파를 많이 봤는데 어느 양반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피부 미용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장복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뭐 여자들의 피부가 아주 좋아지고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하죠. 그럼 갑자기 돼지고기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돼지를 기르겠다가 맘먹었다 그래서 바로 애들이 다 크는 건 아니잖아요. 얘도 사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뭘 필요로 하겠어요?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감자, 고구마 심고 있다가 갑자기 옥수수를 찾으니까 감자, 고구마를 갈아엎고 다시 또 뭐로 심겠어요? 옥수수 심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가 또 재배해서 나오려면 뭐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서 사람들이 뭐를 심고 있는 거예요? 옥수수를 부지런히 심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TV에 나서 나오는 거예요. 돼지고기야말로 피부 미용에 아주 안 좋은 게 돼지고기다. 그럼 갑자기 돼지고기 수요가 어떻게 돼요?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돼지고기를 어떻게 돼요? 돼지를 사육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옥수수의 주문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옥수수 또 재배하던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또 18 잡고 난 다음에 또 갈아엎고 또 감자 고구마 심겠죠. 그죠?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등장해갖고 돼지 족발에서 나오는 콜라겐만큼 또 좋은 게 없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파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개론에서는 돼지하고 옥수수는 출연을 안 해요. 학개론에서 나오는 상품은 부동산만 등장해요. 상품이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 그거니까. 야, 그래서 이거는 그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는 상품의 설명에 유용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거미집이론은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성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간에 뭐가 존재해요? 시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가 커요? 진폭이 크죠. 네? 그러니까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유발이 되잖아요. 그죠? 예. 진폭이 큰 이유는 무슨 기간이 존재해서 그래요?
타성 기간이 존재해서 부동산 경기는 경기의 진퇴 움직임이 일반 경기보다는 더디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건축 경기니까 경기가 좋아졌다고 양을 바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또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공급된 물량을 한 번에 소진시킬 수는 없죠. 수명이 긴 재화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파동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미집 이론 자체가 완전한 이론은 아니에요. 이게 불안정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성립을 해야 돼요. 가정이. 그래서 이 가정이 뭐냐면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금기의 공급량이 있죠. 얘는 전기 가격에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이 가정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미집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 보면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에 의존하는데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또 금기에 생산된 거는 저장할 수 없고요. 금기에 모두 뭐 해야 된다. 예, 소비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시장 공급자들은 항상 현재 시장 가격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지역에 아파트 예를 들어서 300채가 완공이 됐어요. 그럼 얘는 금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는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300채를 지었을 때는 최소한 한 2년 전에는 착공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300채를 착공했을 때는 이때 당시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했을 때 부동산 공급은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 시점에서 수요가 늘어났어요. 부동산 수요가. 공급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날 때 공급은? 공급은 불변이라고요. 불변. 지금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공급은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불변이잖아요. 그럼 뭐가 상승하겠어요?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을 보고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이 이때 완공이 될 때까지도 이 시세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300채가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장 경기는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될 수 있죠. 지금 현재 요 수요하고 이 가격만 보고 공급자들이 무리하게 착공량을 늘리게 되면은 나중에 걔들이 다 완공이 됐을 때는 거꾸로 초과 공급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또 이 상태가 완공이 됐을 때는 무슨 상태로 바뀌게 되면 초과 공급 상태가 바뀌게 되면 경기가 침체하겠죠. 그럼 미분양 재고가 있는데 그때 공급자들은 새로운 착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늘어날 때 또 다시 공급이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럼 다시 또 초과 수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또 착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하지 못하고 많은 물량을 또 착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걔들이 완공이 되면 무슨 상태로? 초과 공급 상태로. 그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일반적인 기울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얘가 상대적으로 가파르니까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런 가정인 거예요. 이 가정 하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단계는 공급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상승하겠어요? 가격만.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을 보고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공이 들어갈 때는 무슨 상태인 거예요? 네, 초과 수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계속 이렇게 쭉 질 거 아니에요. 짓다가 보면 먼저 착공 들어간 물량이 시장에 분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에 들어가야 되는데 뒤이어서 계속 착공 들어간 물량이 있잖아요. 걔들이 중간에 상품을 거둘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완결되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량이 다 쏟아지게 되면 이때는 무슨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돼요? 침체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동안 대기하는 거예요. 미분양 재고 초과 공급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그러면 새로운 착공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경기가 회복이 돼서 다시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공급자들은 이 가격에 반응을 해서 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착공이. 그럼 얘가 또 완공이 될 때는 또 무슨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럼 또 경기가 침체하겠죠. 이게 계속 되풀이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에 들어간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렇게 수렴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뭐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있는 이 거미집 모형에 대한 거는요. 거기 11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이라고 있죠. 지금까지 시험을 거기서 많이 냈어요. 안정 조건에 보면요. 수렴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발산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렴형밖에.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은 뭐냐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뭐가 있을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으면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수요나 공급이나 단계는 다 비탄력이에요. 근데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적을 때 있죠. 그러니까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이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만 새로운 균형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해 갈 수 있다고요. 우리 조금 아까의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라 기울기를 설명했었죠. 시험에 기울기는 뭐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공급 곡선이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으로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는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산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하려고 그러면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환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서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점에 수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발산형이 되는 거는 반대의 경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이때가 이제 발산형이 되고요. 순환형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뭐가?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을 때를 얘기를 해요. 같을 때. 근데 이게 이제 탄력성에 대한 거고요. 기울기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탄력성의 역수가 기울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 있죠. 이거보다는 뭐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고요. 수요 곡선 기울기에 절대값이 있죠. 공급 곡선에 대한 기울기 값이 클 때. 그러니까 기울기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탄력성은 지금 공급이 크죠. 기울기는 반대로 어디가 크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클 때. 그게 무슨 형이 된다? 발산형인 거예요.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환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121페이지 가보세요. 121페이지 가시면 거기 거미집 이론이라고 해놨죠. 자, 수렴한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을 물어봤어요. 그죠? 네, 수렴형이 되기 위해서. 그럼 수렴형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되죠. 네.
그러면 기울기의 값이 있죠. 기울기의 값은 뭐가 커야 돼요? 공급 곡선이 커야 된다고요. 반대여서. 그래서 등호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해서 답을 유도한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7번 있죠. 네, 7번에 보시면 자, 거미집 이론에 따를 때 수요가 증가하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를 물어봤죠. 거기 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있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있죠. A 부동산. 무슨 형이 되겠어요? 어? 무슨 형?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이 있죠. 예? 예.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고요. 공급에 대한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수렴형이겠어요? 아니면 발산형이겠어요? 이거 뭐가 돼요? 여기 수요 곡선은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표현했죠. 자, 우리가 수요 법칙을 보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잖아요. 음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절대값으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이 부호가 생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0.8하고 0.6 하면 어느 게 커요? 0.8이 크잖아요. 수요 곡선 기울기가 크면 발산형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기도 보면 0.3, 0.7이잖아요. 공곡선 기울기 값이 크죠? 그럼 수렴형인 거예요. 기울기는 반대니까. 근데 두 개 밑에는 0.5, 0.5 같잖아요. 같으면 무슨 형이겠어요? 그럼 순환형이라고요. 에? 그리고 뒤를 넘어가 보시게 되면 거기 8번 문제 있죠. 네. 자, A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요. A는 EP는 500-QD로 줬고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3P는 300 플러스 4QS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얘가 수량으로 주어져 있죠. 네, 이거는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작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 근데 이거를 학개론 교과서들을 보게 되면 이걸 선생들이 다 이항을 시켜서 계산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이항을 시키게 되면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태는 탄력성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EQS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가령 예를 들어서 EQD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QD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50 마이너스 그냥 P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QS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50 플러스 2분의 1 P가 되겠죠. 그러면 P가 있고 2분의 1이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잖아요. 얘는 1이고 얘는 0.5란 얘기니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잖아요. 그럼 무슨 형이겠어요? 그럼 수렴형이라고요. 무슨 형? 수렴형. 이거를 이항을 시켜서 해설을 해주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의 논리인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죠? 그러면 이 P니까 P는 어떻게 되겠어요? 250 마이너스 2분의 1 QD가 되겠죠. 그럼 얘는 3P니까 P는 100 플러스 3분의 4 QS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분의 4가 있고 2분의 1이 있으면 어느 게 커요? 3분의 4가 크잖아요. 그럼 얘가 기울기 값이 크잖아요. 그럼 무슨 형이겠어요? 그럼 수렴형이죠. 탄력성과 기울기 반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A 부동산 시장은 무슨 형이라는 거예요? 수렴형. 근데 거기 보면 B 나와 있죠. B는 이거는 눈썰미만 있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계산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럼 얘가는 EQ죠. EP잖아요. 근데 4QS잖아요. 그럼 얘가 P가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같잖아요. 같으면 뭐예요? 그럼 같으면 순환형이죠, 순환형. 이거는 계산을 하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출제자가. 그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만 알면 내가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일단은 뭐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냐면요. 수렴형을. 수렴형에 대기한 조건은 뭐예요?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수렴의 형태가 나타나요. 근데 기울기는 반대란 얘기죠. 예? 예, 그거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 나머지 또 돌아오면서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다 냈다고요. 웬만한 건 다 낸 거예요. 그죠? 작년에도 이게 언급이 된 거죠. 작년에도. 예. 그러면 작년이라고 이거 안 해줬겠냐고요. 했다고요. 수업 시간에. 이거 바뀌면은 탄력성으로 바뀌는 거라고도 얘기를 해줘도 실전에 가서 생각이 안 나면 못 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 거미지 모형에서 뭐 물어봤냐면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줄었다고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A와 B는 무슨 관계겠어요? 대체제겠어요? 보완제겠어요?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수요가 줄면 보완제잖아요. 보완제. 대체제라는 거는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있죠.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대체제. 반대 방향으로 변하면 뭐예요? 보완제잖아요. 그럼 작년에 거미지 모형에서 보완제가 들어가 있는 애는 2개 지문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만 알아도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계산이 안 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또 정리가 안 되면 대체제 보완제 관계가 정리가 안 된 거라고요. 에? 거기는 정리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보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는 맞추고 컨디션 안 좋으면 틀리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내 점수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참. 나중에 이거 대체제 보완제 관계는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걸 우리가 언제 했냐면 지난주에 했다고요. 지난주에 대체제 보완제를 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아까 우리 김총각이 물어본 것도 그렇고 그쪽이 정리가 어떻게 돼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복습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거죠.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살 길은 복습밖에 없어요. 이건 반복 학습이에요. 반복. 에? 이거 배워서 여기 학원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여기 와서 배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몰라서 출발했건 뭐 했든지 간에 1년 공부해가지고 어쨌든 떨어지면 주변에서는 공부 안 했다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뭐 이랬던 거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합격을 해야 그 노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는 이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잖아요.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거. 자, 거기도요. 이 시장론이라고 123페이지에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요. 시험 목차는 두 가지예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 분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요즘은 이 시장을 물어볼 때 금융시장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시켜요. 그리고 이 논리도 여기에 그냥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여기에 포함시켜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패턴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부동산 시장에는 주택시장 있잖아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주택시장도 있지만 금융시장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게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 금융을 가면은 수요자 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금융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주택 소비 금융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주택 개발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을 공급할 때 분할해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할 공급이 안 돼요. 올해는 내가 안방만 지어서 공급을 하고 내년엔 거실을 짓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근데 완성을 시키기까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지출만 있는 거예요.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금 조달이 필요해요.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분할 구매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내가 안방을 분양을 받고 내년에 내가 자간방을 분양을 받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만 갖고는 그 목돈을 지불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이 주택 거래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수적인 거예요? 금융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을 물어볼 때 금융에 대한 논리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다음은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이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묶어서 나왔던 선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초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의 개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래 요 시장 있죠. 네, 이 시장이라는 건요. 경제학의 논리에서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장이라고 봐요. 우리 저기 교재에는 주연 배우 등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관계없이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다 뭐가 된다? 시장이 돼요. 근데 옛날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있죠. 뭐가 필요하냐면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꼭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야지만 거래가 성립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생겼던 거예요? 상설장 있죠. 지금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거래 당사자들이 만나서 거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통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공간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렇죠? 요즘 직구라는 표현 많이 쓰죠. 해외에서 우리가 물건 직접 구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통해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장소를 필요로 하는 무슨 시장이 있다가 구체적 시장이 있다가 지금은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슨 시장도 추상적 시장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은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고 무슨 시장도 될 수 있어요? 추상적 시장도 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지극히 구체적인 시장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지극히 구체적이잖아요. 우리 지금 건물이 이 빌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특정한 아파트 단지 몇 동 몇 호까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지극히 구체적인 시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부동산에 투자 운영할 때는 자산으로 볼 때는 여기에만 국한하진 않죠. 전국 어디든 투자할 수 있고 해외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거기 124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박스에 부동산 시장의 구체성과 추상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정의하는 견해에 따라 구체성과 추상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시장의 유형을 보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완전 경쟁 시장은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현실 시장에서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가게 되면은 성립 조건이라고 돼 있죠. 네.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근데 제일 처음에 뭐냐면 다수의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의 수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쌀 있죠. 전국에 보면은 이거를 생산하는 농민도 되게 많죠. 숫자가. 그러면 이거를 소비하는 사람의 숫자도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 수요자나 개별 공급자는 쌀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혹시 아니면 둔산동 주민들이 내일부터는 쌀을 소비하지 않기로 굳은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고 쌀 가격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지역 시장별로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만 존재해요. 그리고 왜 지역 시장별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소수에 지나지 않겠어요?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싸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겠죠. 그럼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상품의 가격이 비싸면 시장에서 거래하는 숫자가 제한적이겠죠. 네, 그러면 소수에 의해서도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경기에서 배웠죠. 경기가 회복되거나 경기가 상향 시장 있죠.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가 시장을 주도해요? 네? 매도자 팔려는 사람이. 아니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한다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시장 가격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지역 시장별로 소수의 구매자고 판매자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걸 여러분 시험에 한번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고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하나 충족이 안 되니까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는 거예요? 불안전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전 경쟁 시장.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뭐 그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125쪽의 중간에 가면 불안전 경쟁 시장의 조건 나와 있죠. 또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독점 시장이라는 거는 생산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점 시장이 뭐 있겠어요? 전기요, 전기. 한전이 공급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담배도 독점이었는데 이 담배가 수입이 자유화가 되면서 지금 뭐 많잖아요. 외국계 회사 브랜드도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과점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의 생산자가 소수인 경우에요. 우리나라가 과점 시장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 있죠. 거기도 과점이죠. 자동차도 과점이죠. 가전도 과점이죠. 아이들 학생복 시장도 과점이에요. 그리고 국수나 뭐 이런 제분 이런 거 파는 데 있죠. 거기도 과점이에요. 아이스크림 업체도 과점이에요. 이게 과점이 나올 때 그 소수의 기업이 가격을 담합할 때 나타나는 걸 독과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 간에 이 가격을 담합을 해서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올리거나 하다가 걸리게 되면 과징금 두드려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은요.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인데 제공되는 뭐가 틀리냐면 서비스의 질이 틀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헤어샵 시장 있죠. 전국에 보면 헤어샵 무진장이 많잖아요. 근데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제공되는 뭐가 틀린 거예요. 커트 기술, 서비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런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 한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예전에 학창시절에 다 배운 거예요. 그죠? 네? 아니 그걸 알기 쉽게 해서 여기 있는 두 사람은 교문 나선 지가 가장 최근일 거 아니야. 고등학교 나올 때가. 그럼 가장 어떻게 보면 상식으로 배웠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여기 계신 분들은 교문을 나선 지가 꽤 오래됐잖아. 나중에 여기서 한 거다 모의고사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되겠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신 거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126페이지 시장 개념부터 하죠.